자, 우리가 약국을 가서 처방받은 병원의 약을 받을 때 약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있죠. 식후 30분에 드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각종 영양제에 먹어야 하는 약들은 줄줄이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 약을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걸까요? 정말 영양제라는 거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은 약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약에 대해 궁금하신 점, 소통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문자 주시고요. 실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0999 소통창 열려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오늘 가톨릭대 성빈센트 병원 최영애 약사께서 약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성빈센트 병원 최영희 약사입니다. 네. 약에 대한 애매한 궁금증을 생각해보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와, 목소리 듣고 나니까 기분이 다 좋아져요, 약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큰 병원 가까이에 있는 약국은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큰 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집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사려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약을 좀 지어주세요라고 처방전을 내밀었더니 아, 이거는 여기서는 안 돼요.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 그러셨군요. 네. 고생하셨겠어요. 네. 모든 약국에서 모든 처방전을 수용하는 거가 의무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건 마약은 도 단위를 넘어서는 또 조제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약이 들어있는 처방은 경기도 의사가 있으면 경기도 안에서만 조제해야지 서울 가서는 조제가 안 된다는 거 이걸 베이스로 깔고 말씀드릴게요. 네. 원래 모든 약은 전국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받을 수 있지만 모든 약국이 모든 병원의 처방의 약을 다양하게 구비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약별로 회사도 다양하고 여러 종류의 약이 있기 때문이지요. 네. 그래서 큰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은 보통 해당 병원의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약을 구비하고 있어서 확률적으로 처방받으신 약을 조제받기 쉬워요. 그런데 멀리 있더라도 내가 단골 약국을 정하신다면 네. 편리하게 처방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처방전을 접수한 시점에서 약이 없으면 아우 약사님 상의 드리세요. 제가 2, 3일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약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처방약을 수용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그럴 수가 있군요. 네. 네. 저는 원래 고등학생 이전까지는 고등학교 때 이전까지는 네. 약 알러지가 없었어요. 아하. 근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감기약을 먹고 나서부터 네. 해열제 알러지? 네. 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해열제를 못 먹어요. 네, 진통제 해열제를. 예. 이럴 일이 있나요? 이럴 수가 있나요? 아, 그래요. 약을 드시고 두드러기가 나셨네요. 눈이 부었어요, 저는. 그렇군요. 치료 받으려다가 약을 드셨는데 당황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처음 드신 약에서 약에 두드러기가 났다면 부작용이므로 꼭 진료 의사에 상담하고 그 성분을 본인이 알고 항상 진료 보실 때마다 그 약을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쭉 드시던 약인데 네. 갑자기 두드러기가 난다. 그럴 때는 약과 함께 질환이라던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진료 의사와 상의해서 원인을 밝혀내시고 그 성분이나 그런 원인을 본인이 메모해서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이제 그 진통제 네. 해열제 성분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치과나 네. 그런 데는 진통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못 받아가지고 저는 진짜 아픔을 그냥 생으로 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약물이 다양하게 보험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꼭 진료할 때 말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약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일단은 왜 그런지를 파악을 네네네. 하는 게 중요하군요. 제가 네. 그냥 판단 내리고 약 알러지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집에 약통을 보면요. 네. 한 3박스가 꽉 차 있습니다. 아, 그러셔요. 네. 예전에 처방받은 약들, 요거는 감기 들었을 때 이거 코감기 때 진짜 잘 들었던 약이야 하고 남겨두고, 그리고 뭐 그런 약들, 처방받은 약들도 그렇고 네. 또 왜 그냥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들 있잖아요. 콧물약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받고, 뭐 아니면 목 아플 때 먹는 약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받았던 그런 약들, 그런 것들이 집에 한 3박스 쫙 쌓여 있는 걸 보면서 네. 이걸 다 버려야 되나, 이거 괜찮을까요? 오래 둬도? 아, 그래요. 이제 뒤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의견을 나눌 것 중에 뭐 사용 기한이라든가 처방약에 대해 태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는데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보관두었던 약을 드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동일한 증상으로 보여도 실제 원인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전에 급체해서 약을 갖다 놨지만 급체했을 때 나타나는 두통이라든가 소화장애 증세도 예를 들어서 심장 질환이라든가 뇌질환의 전조 증세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조 증세로 나를 살려달라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없애버리면 더 깊숙한 질환을 우리가 찾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증세 있을 때 그거를 내 판단으로 하지 말고 처방의와 상담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병원에 갈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냥 처방받아 둔 거를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뭐 유통기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잠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왜 집에 있는 약들 보면 예전에 사놓은 건데 이거 유통기한 지났을 것 같은데 먹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약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저희가 3부로 건너가서 함께 풀어볼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혹은 약과 관련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약뿐만 아니라 건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이야기들 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약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3부로 건너가서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3부에도 최영애 약사께서 약에 대해 더 자세한 궁금증들을 풀어주시겠습니다. 우리 돈키호테 가족분들도요. 약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자 주십시오. 실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0999,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물어보고 계셔서요, 약사님. 네. 저희가 이 궁금증을 조금 해결을 해드리고 나서 저희 준비한 내용 진행할게요. 네. 먼저 윤경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국민학교 시절에 감기 걸려서 병원을 처음 갔다가 약을 먹는데 너무 써서 설탕을 찍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캡슐에 가루를 넣은 약, 그리고 그냥 알맹이로 된 알약,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뭘까요? 네. 원래 이제 가루약으로 제조를 했다가 복용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캡슐제로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복약 순응도를 가루약으로 줬을 때보다 캡슐에 넣었을 때 훨씬 더 좋아지니까. 그렇죠. 막 쓴맛이 바로 어느 안 때는 느껴지니까. 어떤 약을 먹었는데 얘는 산성에서 파괴돼요. 위가 산성이잖아요. 위액이 산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파괴되지 말라고 캡슐제에다 넣어서 위에서는 보존되고 장에 가서 터뜨리는 그러한 공학적인 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알약이나 캡슐제를 마음대로 가루약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안 되고요. 산재 불가 약제라는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약은 서방형 제제여가지고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퍼져나가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가루약으로 먹어버리면 24시간 작용할 게 한두 시간 안에 팍 작용을 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의 제형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 제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복약 상담을 통해서 그대로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와, 이 부분은 새롭게 알았네요. 네. 자, 그리고 또 7353님께서 제가 유방암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호르몬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우울증, 무기력증 때문에 무척 고생을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약으로 처방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직장까지 사표를 낼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쵸. 그리고 암에 걸린 사실 자체도 여러 가지로 억울한 감정이 많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울한 감정은 당연한 거고요.
약에 대한 것들은 의사 선생님과 지금 진료 처방하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신 것도 매우 좋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암 스트레스 클리닉이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불편감을 상의해서 약도 처방하면서 그 과에서 처방한 약도 한 번 더 살펴주는 그러한 과가 있으니까 암 스트레스 클리닉에 네네.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힘내시라고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7353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약사님이 응원의 파이팅까지 해주시면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제조해주신 분께도 말씀을 드려보시고 선생님께도 좀 상담을 해보시고 그리고 스트레스 클리닉이라는 그런 처방도 또 내려주는 곳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09님께서 안약은 개봉 후에 유통기간이 얼마나 돼요? 표기돼 있는 대로 유통기한이 가는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저희가 이게 뒤쪽에서도 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유통기한에 대해서 개봉 후 의약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유통기한이라고 또는 사용기한이라고 설명서에 써 있는 거는 그 원 포장 자체의 유통기한이기 때문에 사용기한이기 때문에 안약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단축적인 의미가 있어서 네. 1개월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보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안약은 개봉하면 1개월 정도로 보시고 그래서 요즘은 일회용 안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제형 자체가 네네. 한 번 사용하고 버릴 수 있게 1개월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개봉 후에는 안약은 1개월 정도로 네네네.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 사실 이 안약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드릴 게 약의 그 유통 기한이 지난 걸 먹어도 되는 건지 네. 이게 왜 그 약국에서 따로 구입한 약들에는 기한이 써 있어요. 도장이 네. 꽝 찍혀 있는데 제조된 약, 처방받은 네네. 약 같은 경우에는 유통 기한이 따로 적혀 있는 게 없어서 네.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보통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나 이런 데는 유통기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sell by date여서 그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 저희가 약품 설명서나 이런 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용기한이에요. use by date. 그래서 지금부터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이라는 말씀을 써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물 포장에 모든 네. 포장에 사용기한 그래서 EXP 만기일이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만기일이 지나면 반드시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포장이나 원포장재에 되어 있는 사용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개봉 후에 또는 조제 후에 사용기한은 더 단축적으로 보시면 좋은데요. 네. 비타민제나 이런 거가 원포장재로 드실 때는 1년 정도 보시면 되는데 6개월 내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6개월. 그리고 약국이나 이런 네. 데서 포장해 두는 약은 네. 처방 기간 내에 드셔야 돼요, 원래. 아. 앞에 질문에서 먹던 약이 남았는데요. 이런 것들 질문이 네. 이거하고 약간 갈등이지요. 14일 14일치 약을 받으셨으면 14일 다 드셔야 돼요, 실은. 그런데 남았어요. 그럴 때 포장으로 조제된 약은 6개월 정도 사용 기한을 보시면 됩니다. 6개월 지난 약은 과감하게 폐기하시고요. 네. 안약은 앞에 질문에서 말했지만 1개월 정도 보시고 연고류는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애들 발라주려고 상처 연고 네네네네. 개봉했어요. 6개월 후에는 과감하게 저 그거 한 7년 전 거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약 정리가 굉장히 안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럽제 같은 경우에는 네. 냉장 시럽이 있어서 1주일, 2주일, 그다음에 한 달. 음. 시럽제는 길어야 6개월이에요. 소분 후에는. 시럽인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약을 처방받고 받을 때 약국의 약사님한테 네네. 이거의 사용 기한을 꼭 주지 음.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PTP라 그래서 왜 까서 먹는 그런 약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가 판마다 EXP 해가지고 사용 기한 만기일이 적어 있습니다.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네. 약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사용 기한을
다 적혀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고 준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7353님 그 암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다 하셨던 그분께서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예, 답을 주셨네요. 예, 화이팅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803 하나님께서 감기약의 경우에는 체질에 따라 다른 건가요? 다른 사람이 먹고 남은 감기약을 같이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 주셨어요. 약은 우리가 먹었을 때 그 약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생로병사를 거쳐가지고 대사돼서 흡수되고 배출하는 세 가지를 거쳐야 돼요. 저희가 약을 먹으면 반드시 배출이 돼야 됩니다. 형태가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감기약도 남의 감기약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나이나 체중이나 성별에 따라서 처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먹던 약인데 우리 아기가 아프다고 초등학생이니까 나의 3분의 1만 주고 뭐 그러시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흡수 대사에 대해서 간독성이나 신독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시고 우리나라처럼 의료 환경이 좋은데 남이 처방받은 약을 구워서 드실 필요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내 몸에 투자하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 만나서 내가 지금 감기인지 열이 났는데 감염병인지를 구분해서 약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고 크게 확대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집에 같이 사는 식구인데 네. 나 때문에 감기가 엄마가 옮으신 거죠. 네네네. 내 증상이랑 똑같아요. 네. 근데 나는 지금 3일치 약을 먹고 나았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일주일치를 주셨어요. 네. 남은 약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증상이 똑같은 나한테 옮은 것으로 추정되는 네. 엄마가 남은 약을 드시는 거죠. 남은 약이라는 표현 그런 자체가 거. 네. 여기서 걸리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7일을 먹으라고 한 거는 증세가 없더라도 네. 숨어 있는 증세까지 없앨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건데 그걸 넌 7일 만에 나을 것이다 해서 7일치를 주신 게 그렇- 아니군요. 7일치를 드리는 거는 7일간 먹어야 내 몸이 완전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시기 때문에 7일을 주는 거지요. 제가 회복력이 좋아서 3일 만에 나았다. 나머진 필요 없다. 내가 느끼는 증상은 없어졌지만 안에 남아 있는 그러한 그럴 수 원인이 있겠네요.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또 약을 이렇게 돌려 먹는 거는 지금 몸에서 증상을 보내서 나 지금 여기가 불편하다고 표현하는 거를 그 증상을 없애서 중요한 요인을 없애가지고 더 중요한 질환이 폭발해서 더 깊은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약은 돌려막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났습니다. 자, 또 다른 궁금증 보내주신 임양규님. 약을 병원에서 처방 받을 때 식후 30분에 네네. 드세요. 아니면 식사와 무관하니까 괜찮아요. 혹은 식전에 드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 차이가 약의 강도 때문인 건지 왜 이런 차이를 두는 건지도 궁금합니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약의 복용법에 관한 지금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약의 복용법은 식전과 식후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식전에 먹는 약의 대표적인 거는 당뇨약인데요. 왜냐하면 당뇨약 같은 경우는 내가 밥 먹기 전에 약을 먹어서 인슐린을 분비시킬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포도당을 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족족. 그렇죠. 메커니즘적으로 식전에 먹어야 혈당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쵸. 식전 복용을 더 강조하고요. 네. 그다음에 변비약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먹어서 취침 전에 먹어서 8시간 후에 아침에 응가를 하라고 취침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네. 식후 복용은 보편적인 그러한 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 먹으면서 약 먹어야지 리와인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후 용법을 선호하고 식후 30분이라는 용법은 어디 문헌에도 나와 있는 그러한 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후에 드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식후 얼마 만에 먹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식후 30분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식후 용법이 요즘 많아졌어요. 식후 즉시, 식사와 함께, 식후 바로 이런 용법이 많아지는데 많은 다제 약물을 드시고 또 노인분들이 많아지니까
나 식후 30분에 먹어야지 하고 시계를 보다가 약을 까먹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서울대 병원을 기점으로 식후 30분 용법을 안 쓰고 모든 식후 용법을 통합해서 식후 증시 용법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도 역시 식후 30분 용법을 없애고 네네. 식후 즉시 용법으로 간소화해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약을 잘 드세요. 저는 식후 30분이 식사를 하고 어느 정도 음식물이 내려간 다음에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이라는 간격을 두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병원을 기점으로 해서 식후 30분에 복용하는 거하고 식후 바로 복용하는 거 했더니 뭐 약효는 똑같고 환자 복약 수능도는 높아지고 이래서 거의 모든 지금 원해 처방전이나 원내 처방에서 네. 식후 즉시 용법으로 통합되고 그렇군요.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한 분만 더 질문을 해볼 텐데 저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1916님께서 우리 아플 때 약을 먹는데요. 약 복용 후에 왼쪽으로 누워야 효과가 빨라요? 오른쪽으로 누워야 효과가 빨라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에 따라서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런 말이 네. 마련되는 것 같은데 네. 약을 드신 다음엔 누우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감사합니다. 어떤 약들은 내려갈 때 우리가 약을 지금 입에 넣었어요. 식도를 통하고 위를 통하고 가야 되는데 누워 있는 자세로 드시게 되면은 식도에 붙어가지고 식도염을 일으키는 약재가 많아서 골다공증 약 같은 경우는 절대 눕지 마시오라고 오히려 눕는 거를 금지시합니다. 그래서 약을 옛날 어른들이 밥 먹고 바로 눕는 거 싫어하셨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약도 우리가 먹으면 위로 잘 들어가서 소화되고 흡수되고 대사돼야 하기 때문에 네네. 누우시면 안 돼요. 왼쪽 오른쪽 둘 다 누우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1916님 절대 안 됩니다. 눕지 마세요. 자, 이렇게 궁금증 해소해 드리고 있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궁금증 빠르게 해소해 보겠습니다. 우리 약국 갔을 때요, 선생님. 구충제 복용할 시기입니다. 뭐 이런 네. 글귀 보는데 네. 구충제 꼭 먹어야 돼요. 옛날과 달라진 우리 주거 환경이나 사회 환경 때문에 구충제를 복용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화학 비료를 쓰니까 인분을 비료로 쓰지도 않고 또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 높아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새는 또 유기농 용법이라고 그래서 약간 좀 달라지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를 많이 드시기도 하고 건강이 좋아서 그리고 요즘은 반려견들하고 같이 살고 그쵸. 이래서 제 생각에는 특별히 구충제를 복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유가 없는 한 구충제를 드시는 게 예방 차원에서는 이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구충제를 복용해야 되는 시기, 주기가 있나요? 주기는 그냥 전통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드시는데 네. 봄에 드시고 온 식구가 같이 먹으면 좋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구충제는 들어가서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누가 먹어요? 기생충이 먹어요. 그래서 기생충이 장에서 터져가지고 기생충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어른한테 있는 기생충하고 아이들한테 있는 기생충은 똑같은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용량이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이용을 찾으실 필요가 따로 없다라는 거. 아우,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영양제 이야기도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성별이나 나이대별로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따로 있을까요? 우리 이 방송에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연령별로 좀 먹어야 될 게 뭘까라고 한번 분류해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분리를 해왔거든요. 감사합니다. 성장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이나 아미노산제제를 먹는 게 좋아요. 아미노산제. 예, 키 크는 약 효과 없습니다. 다 이런 성분입니다. 제가 이것 꼭 말하고 싶고 20대는 많은 스트레스와 알코올 섭취가 잦은 편이기 때문에 비타민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제가 알코올제를 어떻게 분해를 해주나요? 알코올 아니고 많은 스트레스. 뭐 성취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30대는 결혼과 출산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엽산이나 철분제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40, 50대는 갱년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60, 70대는 노화와 그다음에 항산화 효과와 혈액순환이 같이 될 수 있는 영양제 오메가3라든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그러한 약재를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몸에 좋다는 영양제들 쭉 챙기고 보면 아침에 먹는 약이 막 8알 막 9알 막 그래요. 네. 진짜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영양제 치여 죽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들 그렇죠. 정도로 너무 많은데 이렇게 예. 많이씩 챙겨 먹는 게 진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좀 외국 미국의 노인들 중에 이렇게 농런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분류해 봤더니 네. 특징이 있었대요. 첫째 뭐냐? 자기가 먹는 약의 효능과 약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영양제를 먹어요 하는 분들은 내가 먹는 영양제의 종류라든가 효능이 겹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네. 지금 항산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영양제는 저희가 분류해 보면 항산화 네트워크에 관여하는 영양제여서 비타민균과 그다음에 미량 원소인 미네랄 종류와 혈액순환제와 장 기능에 관계된 거 이 한도 내에서 복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너무 많아 위에 부담 것 같아 그럴 때는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침 네. 저녁으로 또 나눠서 그렇게 많이 먹고 있어서 네, 이게 과연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간 음식물도 대사돼서 뇨나 응가로 나와야 하는 것처럼 약 또한 우리 몸에 들어가면 대사를 거쳐서 배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셔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소변 대변을 뇨나 응가라고 굉장히 귀엽게 표현을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 영양제 커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 마지막 질문인데요. 쪼개서 네. 먹어도 되나요? 영양제가 클 수밖에 없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비타민을 한꺼번에 넣어놓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부영제를 넣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영양제 하나만 선택해도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 개 드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걸 이렇게 쪼개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쪼개서 드실 거는 뭐냐면 너무 커서 쪼개서 드시는 거는 현명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영양 성분이 혹시 위에서 작용이 분해될까 봐 거기에 공학적인 거가 들어갔으면 100원의 공학이 들어갔는데 10원짜리를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영양제 그런데 역시도 샀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불가피하면 쪼개서 드셔야죠.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까지도 속 시원하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어떤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청취자분들이 꼭 알았으면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약은 잘 먹으면 약이지만 잘못 드시면은 독이 된다는 옛말이 있는데 그 말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약사나 의사하고 상의해서 드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약을 보관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서양이나 우리나 뭐냐면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오남용을 미래 세대에 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게임 중독증과 더불어서 약물 중독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약 바로 쓰기 운동본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약 복용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고요. 약 바로 쓰기 운동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상자별로 영유아, 초등생, 중고등생, 어르신,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임산부 이렇게 각 그룹별로 맞춤 교육 제도로 교육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청소년들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에다가 신청을 하셔서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올바른 약 사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단계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바른 약 사용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한 세상을 기원합니다. 네. 모두 건강하십시오. 선생님께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왜 설명을 잘 저는 이제 해주셔서. 경기 지역 수원에 네. 이런 약 바로쓰기 강사로 등록이 돼 있고요. 아. 대한약사회에서 교육을 시켜서 어. 각 지역별로 다 포진해 계세요, 약사님이. 아.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디다 어. 와주십시오 하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신청만 하시면 가서 약 사용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최영애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